통화 목록이 열리면서 한여라는 이름 옆에 동그란 프로필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얼마 전 가족 사진을 찍는다며 며느리가 어머니는 이게 제일 잘 어울리세요. 라며 억지로 입혔던 영숙에게는 어색하기만 했던 한복을 입은 영숙이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영숙의 시간은 그 화면 위에서 영원처럼 멈춰버렸습니다. 며느리 휴대폰에 저장된 한여라는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은 바로 자신, 배영숙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배영숙님께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이른 새벽 온 세상이 가장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을 무렵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배영숙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면 영숙은 이불 속에서 군말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에 이제는 알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무릎을 몇 번 주무르고 나서 영숙은 조심스럽게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자고 있는 아들 내외와 손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이유인 아들 정우, 그리고 그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며 시집 온 며느리. 마지막으로 영숙의 심장을 통째로 꺼내 간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손녀 서연이까지 이 세 사람을 위해 남은 날들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영숙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둠이 깃든 주방에 들어서 희미한 식탁 등을 켜는 것으로 영숙의 하루에 진짜 막이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유나는 압력 밥솥으로 한 밥을 좋아하고 아들 정우는 조금 진 밥을, 손녀 서연이는 또 따로 부드러운 밥을 먹여야 하니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밥이 최고야라며 엄지를 세워 보이는 정우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에는 국과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국은 아들이 좋아하는 차돌박이 된장찌개로 정했습니다. 어제 저녁 정육점에 들러 가장 좋은 부위로 한 근을 끊어왔습니다. 얇게 차돌박이를 달달 볶다가 구수한 집 된장을 풀어넣고 호박과 두부를 썰어 넣어 보글보글 끓여냈습니다. 찌개가 끓는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면 비로소 영숙이 사는 집이 온기를 찾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계란말이, 어묵볶음,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 서너 가지를 뚝딱 만들어내고 나면 어느새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곧 잠에서 깨어날 가족들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아침을 내려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의 인생은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정우를 키우면서 영숙이라는 이름, 석자는 잊고 정우, 엄마로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정우가 번듯한 삼성물산에 취직하고 토끼 같은 유나를 아내로 맞아 손녀까지 안겨주었을 때 영숙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과업을 완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가 집값이 너무 비싸다며 한숨을 쉴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영숙의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이 늙은 몸 하나 누울 공간만 있으면 좋겠다 싶었고 이 넓은 집을 매일같이 북적이는 영숙의 사람들과 함께 채울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합가 생활은 영숙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영숙은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아침 식사를 바라보며 고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가 너무도 연약하고 불안한 것이었음을 그 당시의 영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며느리 유나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와, 벌써 아침 준비 다 하셨네요. 정말 맛있겠다. 유나는 언제나 이렇게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싹싹하고 예쁜 아이가 자신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영숙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아주 미세한 균열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서연이의 옷에 묻은 얼룩을 보며 영숙은 순수한 마음으로 조언을 건넸습니다. 유나야, 서연이 옷에 뭐가 묻었네. 이거 이리 줘봐. 쌀뜨물에 담가서 주무르면 금방 빠진단다. 옛날부터 쓰던 방법인데 아주 효과가 좋아. 하지만 유나는 영숙의 말에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건넨 말을 듣기는 했는지 한참 만에야 건성으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네. 이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엔 얼룩 제거제 좋은 거 많아요. 그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한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영숙의 방법은 낡고 구식이며 자신의 방식이 더 세련되고 옳다는 무언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지만 영숙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웃었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알겠지. 내가 구시대적이지. 바쁜 애한테 괜한 소리를 했구나. 그렇게 또 스스로를 탓하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유나는 영숙에게 옷을 건네는 대신 세탁 바구니에 툭 던져놓고는 다시 휴대폰에 코를 박았습니다. 영숙과 유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영숙의 정성이 담긴 밥상을 마주하고도 유나는 손녀 서연이의 식사를 챙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서연아, 이거 엄마가 사온 유기농 김이야. 할머니가 만든 콩나물은 먹지 말고 이거랑 먹자, 응?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그 칼날은 명백히 영숙을 향해 있었습니다. 영숙이 재래 시장에서 직접 고르고 정성껏 무친 콩나물이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비싼 유기농. 김에 밀려 졸지에 먹으면 안 될 음식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그저 묵묵히 밥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아들 정우는 그 모든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맛있다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정우의 모습은 영숙의 하루 피로를 씻어주는 유일한 약과도 같았습니다. 영숙은 늘 현관 앞으로 달려나가 아들의 가방을 받아들고 고생했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많았네. 얼른 씻고 맛있는 저녁 차려놨어. 하지만 정우의 눈은 언제나 영숙을 스쳐 며느리 유나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하루 종일 손녀와 씨름하고 삼시 세끼 밥상에 청소, 빨래까지 하느라 파김치가 된 영숙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아 있던 유나가 정우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서연이는 계속 칭얼대지 재택근무 때문에 처리할 일은 산더미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 말은 사실과 조금 달랐습니다. 서연이는 낮잠도 잘 자고 거의 보채지도 않았으며 유나는 업무를 보기보다 휴대폰으로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쇼핑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한들 아들은 결국 아내의 편을 들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그저 밥상을 바라보며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들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아니나 다를까 곧장 영숙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주 미세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유나 힘들지 않게 좀 도와주지 그랬어. 엄마가 집에 계시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해? 그 순간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한 모든 일들이 정우의 저 한마디에 전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를 돕지 않은 사람이 되었고 집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무능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운함과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영숙은 간신히 그 감정을 삼키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신경 쓴다고 했는데 부족했나 보구나. 내일은 더 신경 쓸게. 우리 유나 힘들면 안 되지. 영숙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정우는 만족한 듯 표정을 풀었고 유나는 그런 정우의 팔에 매달리며 역시 당신밖에 없어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둘의 다정한 모습을 바라보며 영숙은 소외된 섬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영숙의 자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희생해야만 간신히 유지되는 위태로운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정우가 행복하면 그걸로 되었다.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이며 영숙은 또다시 다가올 내일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영숙이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나른한 햇살이 거실을 비추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미세먼지 경보에 바깥 놀이를 못한 손녀 서연이가 영 무료한지 영숙의 다리에 매달려 칭얼거렸습니다. 값비싼 인형 장난감도 화려한 그림책도 이미 흥미를 잃은 뒤였습니다. 아이의 투정에 영숙의 마음도 조금씩 조급해질 무렵 문득 며느리 유나가 늘 사용하던 비장의 무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휴대폰으로 보여주는 만화 영화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서연이 심심했구나. 이리 와보렴. 할머니가 아주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영숙은 소파에 앉아 잠시 아이에게 등을 돌린 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며느리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번쩍이는 최신형 모델의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화려한 케이스까지 영숙과는 다른 세상의 물건처럼 보였지만 손녀를 달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채널의 앱을 찾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위로 새로운 메시지 알림창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친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야, 너희 집 하녀 요즘 일 잘하냐? 영숙은 하녀라는 단어가 수상해서 휴대폰을 터치하자 통화 목록이 열리면서 하녀라는 이름 옆에 동그란 프로필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영숙 자신이었습니다. 얼마 전 가족 사진을 찍는다며 며느리가 어머니는 이게 제일 잘 어울리세요라며 억지로 입혔던 영숙에게는 어색하기만 했던 고운 한복을 입은 영숙이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영숙의 시간은 그 화면 위에서 영원처럼 멈춰버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와 하마터면 그 비싼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잘못 봤을 리가 없었습니다. 노안이 오긴 했어도 저토록 간단한 글자를 잘못 읽을 만큼 영숙의 눈이 어둡지는 않았으니까요. 하녀가 지칭하는 대상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자신, 배영숙.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구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지고 온종일 손녀를 돌보며
아들 내외의 편안한 삶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자신이 며느리의 세상 속에서는 그저 하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저 아래 아스팔트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는데 안방에서 며느리 유나가 나와 휴대폰을 휙 낚아채서 친구와 통화하며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까르르 웃는 소리가 영숙의 귀에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터져나오려는 신음을 간신히 참으며 천근만근 무거운 혀를 움직여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야, 저녁 다 되어가는데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니?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영숙의 역할에 충실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질문에 대한 며느리의 반응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유나는 영숙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입을 살짝 가리고 전화기 너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 잠깐만. 우리 집 하녀가 할 말이 있나 봐. 그 한마디가 영숙의 세상의 마지막 기둥을 뽑아내고 하늘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녀가 할 말이 있나 봐. 영숙이 건넨 다정한 질문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 주인을 귀찮게 하는 하녀의 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녀라는 저장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장난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며느리 유나가 영숙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살가운 행동과 애교, 섞인 웃음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머니, 사랑해요라며 팔짱을 끼던 모습. 영숙 앞에서는 효부인 척하면서 뒤돌아서는 영숙이 해준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던 모습까지. 그것들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철저한 계산 아래 행해진 연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욕적인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자 가장 우스운 광대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들끓어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지만 영숙은 꿋꿋하게 평온을 연기했습니다. 자신의 앞에 앉아 된장찌개가 맛있다며 밥을 비우는 아들과 이제는 그 표정의 의미를 알 것 같은 역겨운 미소를 띤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숙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었고 영숙은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어리석은 숙주였습니다. 그래, 연극은 이제 끝내야지. 너희가 시작한 이 더러운 연극. 마무리는 내가 직접 해주마. 그날 밤 영숙은 잠자리에 누워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녀하는 글자와 영숙의 바보같이 웃는 얼굴 사진이 아른거렸고 귓가에는 우리 집 하녀가 또 할 말이 있나 봐 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으로 터져 버릴 것 같던 영숙의 마음은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그들에게서 영숙 자신을, 영숙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고요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숙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특이 무섭게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른 기상은 가족을 위한 헌신이 아닌 오롯이 영숙 자신을 위한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집을 비운 시간을 기다리는 매 순간이 초조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손녀가 어린이집 버스에 오르는 것을 창문 너머로 확인한 뒤 영숙은 평생 입을 일이 없을 것 같던 가장 좋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이 마지막 생일에 선물해준 영숙에게는 가장 비싼 옷이었습니다. 영숙의 첫 번째 목적지는 동네에서 4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대박 부동산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신식 중개 사무소의 젊은이들보다 영숙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늙은 사장님이 더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영숙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돋보기 안경 너머로 영숙을 알아본 사장님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배 여사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귀한 걸음을 다 하셨네요. 그런데 옷차림이 꼭 어디 중대한 자리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영숙은 사장님의 인사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그의 맞은편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품 안에서 집 문서 봉투를 꺼내 묵직한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중대한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겠습니다.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걱정 마세요. 두둑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영숙의 말에 부동산 사장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 집을 지켜온 영숙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배 여사님, 갑자기 집은 왜 파십니까? 혹시 아드님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아니면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라며 걱정스럽게 물어왔지만 영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린 대로만 처리해 주십시오.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봐야겠다는 마지막 말에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의 평생의 피와 땀,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집. 아들 내외가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보금자리는 그렇게 조용히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온 영숙이 향한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영숙은 곧장 VIP 창구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락한 가죽 소파에 앉아 영숙은 가방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꺼내 은행 직원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붓던 희망적금,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묻어두었던 정기예금, 며느리 몰래 비상금으로 모아온 쌈짓돈 통장까지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통장들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예금을 해지해서 이 하나의 계좌로 전부 이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계좌는 저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아들이라 할지라도 조회하거나 인출할 수 없도록 가장 높은 등급의 보안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직원은 영숙의 단호한 어조에 놀란 듯했지만 곧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유나는 결혼 초부터 어머니,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은 앱으로 하는 게 이자도 더 쳐주고 편해요라며 영숙의 통장들을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영숙은 늙어서 그런 건 잘 모른다며 어물쩍 웃어넘겼습니다. 그 거절이 얼마나 현명한 판단이었는지 영숙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영숙의 모든 금융 자산이 단 하나의 계좌로 모이고 그 통장에 잔고가 찍힌 종이를 건네받았을 때 영숙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완전한 주도권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돈은 이제 영숙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숙의 성체가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마지막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결심에 한치의 의심이나 미련도 남기지 않기 위한 최종 확인 절차였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힘없는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유나야, 나다. 아무래도 내가 몸살이 아주 심하게 난 것 같구나.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하지만 오늘 저녁이랑 내일 서연이 등원은 내가 좀 해줘야겠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건강을 걱정하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리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며느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는 영숙의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식이 있고 내일도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서연이는 어떡하라고요? 좀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짜증과 원망이 가득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는 단 한 음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노골적인 불평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인간적인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미안하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끊는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 곳곳에 배어있던 영숙의 헌신과 애정의 흔적들은 이제 차가운 배신감과 서늘한 결의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기고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은 토요일 저녁으로 정해졌습니다.
영숙은 아들 내외에게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할까 했는데 그냥 집에서 내가 아주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너희에게 중요한 할 말도 있고 라며 초대의 말을 건넸습니다. 중요한 할 말이라는 떡밥에 그들은 분명 영숙의 재산 증여나 앞으로 손녀를 돌보는 일에 대한 더 큰 헌신을 약속하는 자리일 것이라 지레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탐욕과 기대감이 스치는 것을 영숙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영숙은 그날 아침부터 시장을 와 자신의 평생의 요리 솜씨를 총동원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저녁을 차렸습니다. 최고급 한우로 만든 갈비찜이며 오색 찬란한 잡채, 각종 나물과 손수, 부친 전까지 마치 누군가의 생일 잔치나 명절 당일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면서 영숙은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차려냈던 수천 번의 밥상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밥상에 담았던 영숙의 사랑과 정성이 어떻게 배신당했는지를 생각하니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가 차갑게 식어 칼날 같은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영숙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와,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완전 진수성찬이네요.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는 대한민국 최고예요 라며 호들갑을 떨며 식사를 했습니다. 영숙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자신의 눈에, 자신의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영숙이 베푸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실컷 먹어두어라. 이하녀가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이니 식사가 끝나고 향긋한 차와 과일을 내어놓았을 때 드디어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식탁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아들과 며느리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듯 기대감 어린 눈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모이라고 한 건 다른 게 아니다. 영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정면으로 며느리 유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영숙의 서늘하고 고든 시선을 마주한 유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며칠 전에 내가 네 휴대폰을 우연히 봤다. 영숙의 말에 유나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아들 정우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이라며 영숙과 유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숨막히는 정적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분하고 냉정하지만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을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한여라고 저장되어 있더구나.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있던 과일 포크를 사기 접시 위로 떨어뜨린 소리였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 핏기 하나 없었고 아들 정우의 얼굴은 당혹감과 불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유나야? 엄마한테 설명 좀 해봐. 정우의 다그침에 며느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쥐어짰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애칭처럼. 아시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이에요. 어머니, 오해세요. 그때였습니다. 영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의 구차한 변명을 산산조각 낼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숙은 픽하고 경멸이 가득 담긴 웃음까지 터뜨렸습니다. 영숙의 웃음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은 더욱 공포에 질려갔습니다. 장난이라고? 애칭이라고? 영숙은 찻잔을 들어한 모금 마신 뒤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밥 먹으라고 불렀을 때? 내 친구에게 하녀가 또 할 말이 있나 봐라고 말한 것도 그저 장난이었겠구나.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아들은 배신감에 찬 눈으로 아내를 그리고 어쩔 줄 모르겠다는 참담한 눈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장엄하고 비장한 마지막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를 아들로 키우고 너를 며느리로 맞아 내 모든 것을 내주었다. 내 남은 인생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너희는 그 고귀한 시간 동안 나를 하녀 취급하며 뒤에서 비웃고 모욕했구나.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으며 한 음절 한 음절이 비수처럼 날아가 그들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너희 어미도
서연이의 할미도 아니다. 너희가 시작한 이 더럽고 역겨운 연극의 주인공 노릇은 이제 사양하겠다. 너희는 오늘 너희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와 뿌리를 동시에 잃는 것이다. 영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망부석처럼 굳어 영숙을 바라볼 뿐 아무도 감히 영숙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미 팔렸다. 며칠 내로 새로운 주인이 들어올 테니 너희도 이제 너희가 살 길을 알아서 찾아봐라.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영숙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하고 절박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영숙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하고 둔탁하게 잠기는 문소리와 함께 영숙의 지긋지긋했던 과거와의 인연도 그렇게 완벽하고 영원하게 끊어졌습니다. 그 지옥 같던 집에서 나온 영숙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친구의 차에 말없이 올라탔습니다. 마지막에 초라해지고 싶지 않아 미리 연락해둔 영숙의 사정을 모두 듣고 유일하게 영숙의 편이 되어준 오랜 중마고였습니다.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영숙의 어깨를 두어 번 묵묵히 토닥여준 뒤 강릉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차창밖 풍경을 보며 영숙은 자신이 평생을 살았던 동네가 한순간에 낯설게 느껴지는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아파트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섭섭함보다는 수십 년간 영숙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듯한 해방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숙이 내놓은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금 사정이 넉넉한 사업가라 영숙이 제시한 가격을 모두 수용하고 계약을 서두르고 싶다는 꿈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이 영숙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숙은 그 길로 다시 서울로 올라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일사천리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영숙의 평생이 담긴 집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순간 영숙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과거의 족쇄를 끊어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계약금을 영숙의 통장으로 모두 송금받은 뒤 영숙은 곧장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 남은 짐을 모두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의 낡은 앨범, 빛바랜 가족 사진, 그들이 쓰던 값비싼 가구들까지 영숙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단 하나, 영숙의 방에 있던 작은 자개장과 영숙의 손때 묻은 옷, 몇 가지만은 따로 챙겨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자개장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영숙의 인생의 유일한 재산 목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아들 정우와 며느리 유나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전해 듣기로 그들은 영숙이 잠시 화가 나 집을 나갔을 뿐 며칠만 지나면 손녀가 보고 싶어서라도 돌아올 것이라고 안일하게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영숙이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나타나지 않고 급기야 법원에서 보낸 등기와 함께 부동산에서 집이 팔렸으니 이사 준비를 하라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영숙에게 수백 통의 전화와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지만 영숙은 이미 그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한 뒤였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더 이상 영숙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를 마무리하던 날, 영숙은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렀습니다. 자신의 자개장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습니다. 그들이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간 듯 여기저기 옷가지와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영숙이 마지막으로 차렸던 저녁 식사의 그릇들이 곰팡이가 쓴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니 그들이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숙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영숙은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했으며 자신의 짐만 챙겨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영숙이 선택한 새로운 보금자리는 아무도 영숙을 알지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동해의 한적한 소도시였습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함께 쏴 하는 파도 소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영숙을 위로하는 자장가처럼
영숙의 상처받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듯했습니다. 영숙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을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오직 영숙 하나뿐인 공간,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자유와 고요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배영숙이라는 영숙의 이름 석자를 되찾기 위한 길고 외로운, 하지만 가슴 벅찬 여정이 그렇게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영숙의 앞에는 이제 영숙 자신만을 위한 눈부신 파도가 넘실 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영숙은 다시 진심으로 웃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느 주말 영숙은 사진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정동진으로 출사를 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낡은 간이역과 부서지는 파도를 카메라에 담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점심으로는 근처 식당에서 옹심이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영숙이 여기 참 맛있다고 한마디 하자 동호회 회장인 영애 씨가 영숙의 그릇에 넉살 좋게 깍두기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배 작가님이 맛있다고 하시니 진짜 맛집 맞네. 다음엔 우리 배 작가님이 밥 한번 해줘요. 손맛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 그 말에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차린 밥을 먹으며 진심으로 행복해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하녀가 차려주는 밥 정도로 여기던 그들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동료 회원이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며 셔터를 눌렀고 영숙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담긴 사진 한 장이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 정우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던 아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지요. 게다가 며느리 유나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힘든 살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지만 실은 명품 옷과 가방을 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모든 것을 놓아 버린 것에 가까웠습니다. 영숙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낮에 찍은 자신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영숙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사람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배영숙으로서 존재하는 영숙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사진을 액자에 고이 끼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지만 영숙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들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파멸이 영숙의 해방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세상의 가장 공평한 법칙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가장 비열하고 예상 가능한 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동정심의 호소하기였지요.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이미 메마를 대로 메마른 영숙의 마음을 적실 수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을까 하다가 불길한 예감에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가증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유나였습니다. 어머니, 저 유나예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연극처럼 흐느끼더니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밤 울어요.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할머니만 찾아요. 어머니, 제발 서연이 봐서라도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손녀 서연이의 이름이 나오자 잠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곧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그들의 비겁함에 동정심 대신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평생 가장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영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내 눈물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단 한 방울도 느껴지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우는 이유는 내가 나에게 저지른 짓을 후회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짓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원망스러워서겠지. 그리고 다시는 내 손녀를 내 구차한 변명의 방패로 삼지 마라. 아이가 할머니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내 속셈이 너무도 뻔하고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너는 내 아들 앞에서 그 어미를 하녀라고 불렀다. 그런 너에게 내 손녀의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 영숙의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악어의 눈물은 결코 소금기 가득한 동의 바다를 채울 수 없는 법입니다. 며느리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아들 정우가 나섰습니다. 정우는 영숙의 형제들, 그러니까 자신의 이모와 외삼촌에게 연락해 눈물로 호소하며 영숙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한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 다름이 아니라 정우가 전화했었어. 아주 죽는 소리를 하더라. 언니 없으면 자기들 다 죽는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고 서연이도 눈에 밟히잖아. 영숙은 동생의 말을 묵묵히 다 들은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하녀라고 저장했던 일, 하녀가 또 할 말이 있나 봐라고 말했던 일, 그리고 영숙이 그 집에서 지난 몇 년간 어떻게 투명 인간처럼 살아왔는지에 대해서요. 영숙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학이 넘어 동생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동생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아들 편을 들 뻔했네. 언니, 절대 용서해주지 마. 그런 것들은 가족도 아니야.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라도 언니 인생 살아.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게. 동생의 진심 어린 위로에 영숙은 그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영숙의 상처를 알아주고 영숙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영숙의 딸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 모든 것을 전해 듣고 누구보다 분노하고 있던 딸은 아들의 전화를 받자마자 냉정하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오빠, 다시는 나한테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오빠는 엄마, 아들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엄마를 지옥에 살게 한 공범일 뿐이야. 오빠와 올케가 지금 겪는 고통은 엄마가 수년간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뼈저리게 달게 받아. 그렇게 영숙의 주변의 모든 이들이 영숙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은 모두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스스로의 잘못이 만들어낸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일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의 거친 파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파도가 내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분노의 찌꺼기까지 모두 씻어주기를. 모든 구원 요청이 실패로 돌아가고 경제적 파탄이 코앞에 닥치자 그들은 결국 최후의 그리고 가장 무모한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영숙을 직접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숙의 주소를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딸이나 동생에게 애걸복걸 매달렸거나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찌 되었든 그들은 결국 영숙의 성역의 문 앞에 서고야 말았습니다.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은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던 매실주를 한 잔 마시며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요를 깨고 현관의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영숙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영숙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영숙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두 얼굴. 그리고 보고 싶어 가슴이 미어지던 작은 얼굴 하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아들 정우와 화장기 없이 초췌한 얼굴의 며느리 유나.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손녀 서연이. 그들은 마치 전쟁에서 패하고 항복하러 온 패잔병들 같았습니다. 영숙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채이는 건 채로 문이 겨우 한 뼘 정도만 열리도록 했습니다. 그 좁은 틈새로 그들의 절박한 얼굴과 영숙의 냉정한 얼굴이 마주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은 아들 정우였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들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그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영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시선은 그 두 사람이 아닌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작은 아이, 서연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 나이대의 아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겁을 먹은 듯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고 영숙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칼로 베어내는 듯 아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가장 큰 희생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저 어린 생명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서연이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지요. 엄마, 서연이 좀 보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얘가 할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데 이 아이 봐서라도 제발. 영숙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아가, 할미 보고 싶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 서연이까지 힘들게 해서. 할미가 너무 미안해. 영숙은 주머니에 항상 넣어 다니던 작은 과자 하나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과자를 받아들고 영숙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숙한 눈동자에 영숙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영숙은 아이의 머리를 한번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영숙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희망 섞인 눈으로 자신을 보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섰습니다. 영숙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돌처럼 굳어버린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희의 쇼는 잘 보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의 관객이 되어 줄 생각이 없다. 영숙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건조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어미도 시어미도 아니라고. 그리고 너희가 버린 하녀는 주인을 다시 찾아가지 않는 법이다. 영숙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향해 현관문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닫았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영숙의 눈에 비친 것은 경악과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철컥 현관 체인이 잠기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엄마, 엄마, 제발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영숙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굳건히 닫힌 문의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평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마침내 등에서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문 앞에서 사라지고 며칠 뒤 영숙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젊고 총명해 보이는 변호사 앞에서 영숙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도 용서도 아닌 영숙이 남길 수 있는 유일하고 진정한 유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의 절반을 제 손녀 김서연이의 이름으로 신탁하고 싶습니다. 영숙의 말에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영숙의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신탁의 조건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신탁 자산은 서연이가 만 25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까지는 그 누구도, 심지어 친권자인 제 아들과 며느리라 할지라도 단 1원도 손댈 수 없도록 설정해 주십시오. 오직 서연이의 대학 등록금이나 해외의 유학, 혹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변호사님의 관리, 감독하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제가 죽은 뒤 사회복지기관에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그것은 영숙이 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 상처받고 자라날 아이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결코 아이의 부모를 위한 위로금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영숙의 헌신이 또다시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을 영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숙의 뜻을 모두 반영하여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영숙은 그 서류에 자신의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음이 놀랄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영숙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 동호회에서 주최한 작은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들을 출품했습니다. 바위, 파도, 그리고 시간이라는 주제로 영숙이 1년간 찍어온 동해의 풍경들이었죠. 전시의 첫날, 영숙의 딸과 여동생, 그리고 복지관에서 사귄 새로운 친구들이 꽃다발을 들고 영숙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영숙의 사진 앞에서 함께 웃으며 기뻐해주는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축하 속에서 영숙은 비로소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하녀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배영숙이라는 이름의 작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법원에서 서류가 왔어. 오빠랑 올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대. 서연이 양육권은 올케가 갖기로 하고 오빠는 최소한의 양육비만 보내는 걸로 합의했나 봐.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영숙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잔잔했습니다. 기쁨도 통쾌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담담한 수긍이었습니다. 그들의 파국은 영숙의 복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며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관계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정해진 결말이었을 뿐입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맑게 개인 하늘 아래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푸르고 드넓었습니다. 방파제 끝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저 바다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예전에는 단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숙은 저 너머에 펼쳐질 자신의 새로운 날들이 궁금하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때 영숙의 머리 위로 갈매기한 무리가 힘찬 날갯짓을 하며 날아올랐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자유로운 비상이었습니다.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어 그 모습을 뷰파인더에 담았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영숙의 길고 어두웠던 과거는 완벽하게 사진 속 풍경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앞에는 눈부신 햇살과 푸른 바다, 그리고 자유롭게 비상하는 새들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영숙의 남은 날들은 충분히 행복할 것임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5번의 가을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삶의 터전이 된 이 작은 바닷가, 마을의 시간은 서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밀도로 흘러갔습니다. 영숙을 옥죄던 과거의 시간은 초침 소리 하나하나가 신경을 긁는 고문과도 같았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은 밀물과 썰물처럼 자연스럽고 너그러웠습니다. 영숙의 얼굴의 주름은 5줄 더 늘었을지 몰라도 영숙의 마음의 주름은 지난 5년 동안 오히려 팽팽하게 펴진 듯합니다. 이제 영숙은 더 이상 복지관 사진 동호회 신입 회원 배영숙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은 영숙을 배 작가님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몇 해 전 시에서 주최한 작은 사진 공모전에서 어머니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낸 영숙의 사진이 대상을 받은 덕분입니다. 늙은 할머니의 소일거리라고 생각했던 사진이 영숙에게 작가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물해 준 것이었지요. 지금은 영숙이 처음 사진을 배웠던 그 복지관에서 이제 막 카메라를 잡는 어르신들에게 뷰파인더 보는 법을 알려주는 작은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일이 이토록 즐겁고 보람된 일인 줄 영숙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숙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영숙의 사진들로 가득한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새벽녘의 붉은 여명, 폭풍우가 몰아치는 성난 파도, 방파제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운 늙은 어부의 뒷모습, 그리고 영숙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준 친구들의 환한 웃음까지. 영숙의 손으로 직접 담아낸 이 세상의 풍경들은 거짓된 행복으로 가득했던 그 낡은 가족. 사진보다 훨씬 더 영숙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인 영애 씨와 정숙 씨,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영숙의 여동생과 함께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담근 포도주와 동네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언니,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 서울에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러게 말이에요. 영숙 언니, 처음 복지관에 왔을 땐 세상 시름 다 짊어진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청춘이라니까. 영애 씨의 너스레에 모두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은 웃음 끝에 창밖의 잔잔한 바다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불리면서
자기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좋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너무 늦게 알았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참 다행이야. 영숙의 말에 과묵한 정숙 씨가 영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늦은 게 어디 있어. 오늘이 언니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데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재미있게 살자. 그 말에 우리는 또 한 번 웃으며 서로의 잔을 부딪혔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대신 영숙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함께할 더없이 소중한 자매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소식은 이제 아주 가끔 바람결의 먼지처럼 실려올 뿐입니다. 얼마 전 영숙의 딸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후 공사장을 전전하며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던 아들. 정우가 얼마 전 술에 취해 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울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하녀만도 못한 놈이었어. 유나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내 어머니가 내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던 내가 더 나쁜 놈이야. 나는 아들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실패했어. 엄마 볼 자격도 용서를 빌 자격도 없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만이라도 엄마한테 전해줘. 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영숙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영숙의 아들이 마침내 철이 든 모양이었지만 너무도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과오를 깨닫는데 혹독한 대가를 치른 셈이지요. 영숙은 딸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는 그의 인생을,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다. 그저 어디서든 자기 몫을 달게 받으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고만 전해다오. 그것이 영숙이 아들이라는 존재에게 건넬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유나는 서연이를 데리고 재혼을 몇 번 시도했지만 그녀의 이기적인 성정과 사치스러운 씀씀이를 감당할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쉬를 하며 서연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이를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상기시키는 짐처럼 여기며 아이에게 모진 말을 내뱉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까지는 차마 영숙의 귀로 듣고 있기 힘들어 딸의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가장 영숙의 마음에 돌덩이처럼 걸려있던 것은 역시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딸의 말에 따르면 서연이가 가끔씩 바닷가에 사는 할머니는 지금 뭐하고 계세요?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영숙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이를 만나는 순간 그 아이의 어미와 아비까지 영숙의 삶에 다시 얽혀 들어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영숙은 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만나러 가겠다고. 단, 그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는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며 만남은 오직 딸의 동행하에 영숙이 사는 곳과 그들이 사는 곳의 중간쯤에 위치한 어느 조용한 공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약속한 날, 영숙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위해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숙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딸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보이자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훌쩍 자라 영숙의 허리춤까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르고 얼굴에는 옅은 그늘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낯을 가리는지 영숙의 뒤에 숨어 영숙을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서연아, 할미야. 영숙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아이는 잠시 영숙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미리 영숙의 사진을 보여준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먼저 영숙에게 작은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스케치북에는 삐뚤지만 힘 있는 선으로 그려진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힘차게 헤엄치는 고래. 우와, 우리 서연이 그림 정말 잘 그리는구나. 정말 멋진 고래네. 네. 고래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아무도 못 괴롭히잖아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영숙은 울음을 터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작고 튼튼한 어린이용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서연아,
이건 할미가 주는 선물이야.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걸로 우리 서연이가 보고 싶은 세상을 마음껏 담아보렴. 서연이가 좋아하는 고래도 담고, 파란 하늘도 담고, 친구들의 웃는 얼굴도 담고. 할머니는 언제나 우리 서연이가 담아낼 예쁜 세상을 응원하고 있을게. 아이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받아들고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영숙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은 신탁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아니라 세상을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요.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영숙은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영숙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고 영숙 역시 눈물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습니다. 영숙은 과거의 모든 인연을 끊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프고 더러웠던 부분만을 도려내고 가장 소중하고 순수한 연결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숙은 바다를 봅니다. 이제 영숙에게 바다는 도피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와 낡은 것을 지우고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영숙의 남은 삶도 저 파도처럼 매일 새롭게 그리고 힘차게 흘러갈 것입니다. 영숙의 손에는 여전히 세상을 담을 준비가 된 묵직한 카메라가 들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